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데 돈이 들죠. 쉬는 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행은 돈이 더 필요하죠. 여행은 일상을 탈출하는 작은 일탈이니까요. 일상의 영위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지긋지긋한 일을 때려치우고 여행하면서 평생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엔 돈이 듭니다. 큰 돈이 필요하죠. 여행을 일상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여행에 드는 돈을 일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여행은 일상보다 과연 정말 행복할까요? 여행이 재미있던 이유는 어쩌면 일상보다 더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은 아닐까요? 분명한 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는 경험해보기 전까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행이 일상이 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이 대답할 수 있겠죠. 여행이 일상이 된 청년, 그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꾸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지난주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방송은 제가 녹음하는 건 한참 전이고 저희가 지금 솔직히 고백하고 근데 아직 추석도 시작 안 됐죠. 녹음 시점은. 그렇죠. 추석도 한참 남았고 녹음 시점으로 말씀드리자면 내일 또 떠나십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에 어디를 가시죠? 이번에는 동남아 국가 쪽으로 갑니다. 동남아 국가가 많은데요, 나라들이? 다 정하진 못했는데 첫 네. 국가는 태국으로 가서 아, 역시 태국으로 시작해서 네, 어디로 나올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어쨌건 킥보드로 여행하실 거니까 육로로 이동하실 거고요. 네, 그럼 뭐 인접 국가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말레이시아까지도 가실 수 있을까요?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중순에 떠나시고 돌아오시는 거는 12월 말 크리스마스쯤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꾸준님의 근황은 너희 튜브 채널을 보면 꾸준 채널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꾸준님과 오늘이 저희 세 번째 만남이지만 오늘 방송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꾸준님은 어떤 덕후인지 잠깐만 소개해 볼게요. 꾸준님은 29살 청년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흔히 얘기하는 전도 유망한 삶을 사셨죠. 남들이 선망하던 대기업에서 경력을 시작했어요.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덜컥 퇴사를 결심하고 무엇에 흘린 듯 여행을 떠났습니다. 꾸준님이 선택한 여행 수단은 킥보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싱싱이라고 부르는 수동 킥보드, 길에서 흔히 만나는 전동 킥보드가 아닙니다. 수동 킥보드는 스스로 발로 땅을 차내고 밀어내야 겨우 움직이죠. 언덕을 만나면 킥보드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느립니다. 평지에서 보통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속 7, 8km 남짓. 하지만 꾸준님은 이제는 시속 10km까지는 나오신다고 해요. 그래도 걷는 속도의 겨우 2-3배 정도입니다. 이 청년은 수동 킥보드만으로 놀라지 마세요. 대만 400km, 베트남 1800km, 최근에는 일본 여행을 했는데요. 무려 2100km, 약 4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모자라서 또다시 동남아로 가서 수동 킥보드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여행을, 아니 고행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정도 소개 어떠십니까? 너무 좋은데요. 제가 한 5년 동안 살아왔던 과정을 이렇게 잘 요약해 주셔가지고 네. 다른 데서 써먹고 싶은 소개입니다. 물론 써먹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많이 먹으시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꾸준님이 왜 수동 킥보드를 선택했고 이렇게 힘든 여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여행 철학, 그리고 또 지금 꾸준님이 브랜딩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슬로우 트래블. 말 맞습니다. 그대로 느린 여행이라는 거, 그 철학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에피소드들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겠죠. 먼저 꾸준님은 직장생활을 하실 때부터 장기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나요? 거의 장기 여행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장기 여행을 하기 위해서 네, 자금도 모으고 네, 장기 여행을 할 때 어떻게 더 현명하게 여행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네. 만나고 좀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직장 생활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나는 이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갈 거라는 생각, 흔히 얘기하는 퇴직서를 가슴에 품고 네, 사는 삶을 사셨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렇긴 한데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염병이 딱 돌던 시기에 아, 제가 그쵸. 직장 생활을 했어서 그렇죠, 그렇죠,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그렇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네, 맞죠. 그때는 거의 그 기간이 3년 가까이 지속됐으니까 그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는 미랑? 아, 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여행을 할 수는 조금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 나라에 도착해서도 계속 숨어 다녀야 할 테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 혹은 내밀한 개인사까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건 좀 민감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먼저 과거의 꾸준님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전공은 디자인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디자인입니까? 학교에서는 시각 디자인이라는 전공을 했었고 아, 흔히 얘기하는 CD. 네, 네. 시각 디자인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뭐 시각적으로 다루는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좀 세분화를 하자면 그래픽 디자인 아하. 또는 브랜드 디자인 두 가지 영역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실무에 나와서도 브랜드 디자인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미술 전공 중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조소, 설치 이쪽이 약간 목공이나 철공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굉장히 무거운 거 많이 들고 용접도 하고 돌도 다루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었군요. 어쨌건 PC로 할 수 있는 작업들 위주로. 네. 과거 직장 생활을 대기업에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뭐 직장명을 말하는 건 그렇고 어떤 직종이었는지까지만. 네,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 네. 이커머스 업계였고요. 뭐 아하. 이커머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거대한 유통망을 네. 가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쪽에서 디자인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충 회사가 두세 개로 압축되네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 두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그 직장을 다니시다가 또 이직하셨죠. 네, 맞아요. 이직하신 계기가 있나요? 우선은 그 전자상거래 회사를 들어갔을 때 네.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채용 전환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인턴으로 들어가셔서 정규직 전환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정규직 전환을 하기 전에 네. 운 좋게 바로 다음 직장을 찾게 됐고 아하. 그래서 다음 직장이 또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직장이라서 바로 그만두고 조금 더 다닐 여지가 있었지만 바로 다음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직장에서도 디자이너 업무를 하신 거고요. 네, 디자이너인데 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제 브랜드 기획이나 좀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다룰 수 있는 곳이라서 재밌게 직장 생활을 했었죠. 그러니까 디자인에 마케팅까지 결합된. 그렇게 볼 수 있죠. 일은 재미 있으셨어요? 재밌었다는 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 재미라는 기준이 좀 몰입을 했었나 라는 걸로 본다면 굉장히 몰입을 했었던 시간이라서 재밌었네? 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구체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꾸준님보다 직장 생활을 조금 더 오래 했으니까 직장인에게 재미나 이런 것 같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급여 수준이 높거나 다른 대가를 받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남이 평가하기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는 내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느끼는 희열감, 성취감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많으셨습니까? 그렇죠. 그 아무래도 무언가 하나를 디자인해가는 과정에서 네. 그 완성도는 실무자가 어느 정도 정성을 쏟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완성도를 네.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만 해도 사실 회사를 다니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고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영향력을 미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했던 경험들이 있는 걸 보니까 네. 재밌게 다녔네요. 약간은 저도 공감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 제작 일도 저는 TV 쪽에 더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단순 노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힘든 일도 많고 근데 그런 거 떠나서 편집할 때 PC를 통해서 할 때 저는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추가로 클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사실 어떤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클릭을 수천 번, 수만 번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손목이 저리고 뭐 그럴 때까지 담이 오고 거북목은 당연히 기본으로 생기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는 지금 꾸준히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됐다고 평가하는 건 세간의 평가. 세평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여기서 이걸 더 하면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네, 아무도 몰라줄 수 있지만 그렇죠. 저만의 만족. 그렇죠. 네, 알아주면 더 좋고. 그렇죠. 근데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의 희열감, 아, 짜릿함 진짜. 네, 선생님이 그걸 알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넙죽 절을 하게 되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일을 물어보는 건 결국 왜 퇴사를 하셨는가라고 가기 위한 빌드업일 텐데 몇 가지 질문 더 드려볼게요. 급여 수준은 당연히 대기업이었으니까 또래보다는 높았을 것 같아요. 또래보다는 낮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는 파트가 네. 개발자 분들이나 요즘에 뜨고 있는 이런 직종에 비해서는 네. 좀 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을 할 듯 말 듯한 상태로 늘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하진 않지만 대충 납득 정도는 돼요라고 하면 보통보다는 괜찮다라는 수준이더라고요. 아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꾸준님의 급여 수준을 모르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향 평준.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한테 보통 평균적인 대학의 기준이 인서울대학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평균이에요? 평균이라 그러면 적어도 중위값일 텐데 그렇죠. 인서울대학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전국 상위 15%에서 20%인데 평균이 아니죠. 상위 20%가 중위라고? 그럴 리가 없다. 네, 말씀드리고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취미랄까요? 취미 같은 건 있으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몸이 무너지는 거를 느꼈던 계기가 몇 번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육체적으로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증상인가요? 뭐 원형 탈모가 오거나 세상에. 위염과 뭐 역류성 식도염은 뭐 직장인들 대부분이라면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가지게 되고 네. 뭐 이런 병들이 몇 번 오니까 운동을 취미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20대 중반이었잖아요. 맞아요. 20대 중반에도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과 원형 탈모요? 한 번에 오더라고요, 심지어? 네. 아니 그 정도까지 몸이 반응하려면 밤샘 작업을 막 몇 주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회사 이름이 안 나가죠 여기. 뭐 밤샘 작업을 할 때도 있었고요. 네, 회사명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아무튼 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좀 저만의 만족을 위해서 또 과로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몸이 한 번에 조금 병이 찾아오는 아이고.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트레킹을 시작했어요. 트레킹이라고 하면 보통 자연 속을 걷는 거를 트레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레킹을 하면서 조금 몸도 회복되고 네. 또 걷는 과정에서 되게 명상, 요가 같은 그런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좀 마음 수련도 되고 산책을 길게 하는 거니까 산책하면 뭐 잡생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죠. 트레킹을 처음 할 때는 하루에 20km를 사람이 어떻게 걸어? 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20km면 행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네. 놀랍게도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네. 20km는 걷는 게 아니고 뛰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사람이 또 변하더라고요. 꾸준히 20km면 하프 마라톤 코스입니다. 네. 그렇게 1년 정도 트레킹을 하고 네. 또 자연스레 러닝을 하게 되고 또 하이킹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꾸준님이 수동 킥보드를 타고 2100km를 4개월 동안에 가시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다는 거는 너무 쉽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꾸준님의 너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컨텐츠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렇게 힘들게 한 도시에서 한 도시까지 몇십 킬로를 뭐 적게는 50km에서 길게는 90km까지 킥보드를 타고 가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러닝을 하세요. 그 도시를 뛰어다니는데 아니 이분이 원래 이렇게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나 했더니 그때부터 기원이 된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시고 체력이 좋으신 편이었나요? 체력이 엄청 좋거나 운동을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조금 제가 이런 걸 좋아하구나를 찾았던 게 출퇴근을 하거나 통학을 할 때 네.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도 일부러 걷게 되더라고요. 걸으면서 음악도 듣고 주변도 보고 네. 하는 그런 경험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꾸준님이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보통 청년과는 다른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족 관계는 어떠세요?
가족은 네. 부모님 계시고요. 네.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남동생 있고. 네. 근데 가족들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힘든 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기껏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때려치고 나서서 나와서 해외 여행을 가는데 그것도 굳이 힘든 킥보드 여행을 한다는 걸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어떠셨나요? 그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걱정하시고 말리실 것 같아서 일부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행 간다 킥보드는 아니고. 여행은 간다. 네.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고 네. 그런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건 비행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도 너희 튜브에 올라온 콘텐츠를 보시죠. 아, 다행히도 제 컨텐츠는 아직 못 보신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채널들을 보시는데 저도 늘 조마조마합니다. 아직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렸군요. 네, 안 드렸어요. 동생은 알고 있죠. 남동생은. 동생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콘텐츠를 아니 네. 이게 뭐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콘텐츠는 전혀 아닌데요. 그래서 저도 이번 참에 한국에 들어와서 네.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또 여전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음 태국에 가면 잘 때는 있냐, 치아는 괜찮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다가 저 사실 킥보드 타고 여행해요. 하루 종일 트럭 옆에서 달려요. 이러시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무사히 여행을 끝내고 나서 저 네. 사실 이런 거 했습니다.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말씀도 드리고 아이고. 뭐 끝나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부모님들은 정말 걱정 보시죠. 자녀에 대한 걱정은 항상 나이가 몇 살이건 관계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형제 자매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하기 편하잖아요. 네. 동생한테도 말씀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또 한 명한테 말하면 또 옆으로 새어나가는 상황이 있을까봐 또 동생이 부모님과 가끔 저녁 반주를 즐기는데 그럴 때 또 깊은 얘기가 나오면 사실 형이 그러더라 라고 할까봐 조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엄마. 너무 말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 사실 형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 그럼 바로 귀국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민감한 질문 하나 들고 있습니다. 꾸준님 만나시는 분이 있나요? 아 이거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친한 친구 있죠. 직장에서 생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예전부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 반응도 궁금해요. 친구들한테 숨기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친구들이 제가 여행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타지에서 언어도 잘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하는 게 네, 깊은 대화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친구들이랑 그냥 메신저로 아하, 아니면 영상 통화로 대화를 한두 시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을 많이 위안이 받고 되시는군요. 네, 음, 또 친구들도 저의 여행기를 쭉 보면서 네, 20대 후반 29살 이제 앞으로 30, 30대 준비하는데 조금 영감을 받는다고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준아 그러면 안 돼. 이제 돌아와야 돼. 야 지금 우리 중요한 시기야. 맞아요. 현실적인 친구들이 또 그런 조언도 해주는데 그렇죠. 있을 거고요. 네, 뭐 그 또한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늘 새겨 들으려고 하지만 또 친구가 말하니까 또 흘려 듣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찐친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퇴사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요? 물론 이제 장기 여행 계속 생각하셨지만 바로 지금이야. 아, 그게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제가 퇴사를 해야겠다 결심했던 시기가 당시에 회사를 입사할 때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국가에서 네. 했던 사업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건데 그때 아마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제가 300만 원 정도의 돈을 월 10 몇만 원씩 분할해서 납부를 하면 퇴사를 할 때는 거의 5배에 가까운 돈으로 돌려주는 오.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딱 그 적금이 만기일이 다가오고 그렇군요. 이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들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차를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고 네, 보통 아니면, 흔한 네.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냥 예금으로 넣어둘 수도 있고 네,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코인으로 여러 가지,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딱 그 제가 적금이 만기됐던 시기가 코인으로 망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시고 또 죄송합니다. 금리도 너무 낮고 네.
또 그 돈으로 무언가 집을 넓힌다는 것도 조금 불가능한 얘기고 그랬던 상황이라서 뭐 자연스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에 투자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셨군요. 네. 그럼 그때 그 청년 내일 체험 공제? 내일 채용 공제의 적금 만기와 퇴직금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합치니까 액수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고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한 어느 정도 여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셨어요? 좀 무리해서 1년을 해야겠다라고 잡았죠. 아 그렇다면 대충 액수가 그려지긴 하는데 네, 뭐 중고차 국산 세단 한 대 값? 국산 세대도 종류가 어마어마하니까 네, 중고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면서 재테크를 따로 하신 건 없었나요? 재테크는 주식을 잠깐 손을 댔었는데 네.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데 자꾸 주식 창을 들여다보고 있고 아하, 그렇죠. 화장실에 가서 주식 창을 보느라 오랫동안 안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면서 네. 아 이거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털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오르더라고요. 나오자마자 불장 흔히 있는 경우죠. 저도 주식을 하고 있긴 하는데 전 잘 안 봐요. 그래서 아 그 정신력이 대단하십니다. 주식계에 오래된 경험이 있습니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은 수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처분하고 네. 제 통장에 수익금이 꽂혀야 수익인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 막 올랐다 그래서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해도 손해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손해를 보는 건 항상 기분이 우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본다. 그리고 누가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했었죠. 주식은 재테크의 수단, 돈을 불리는 목적도 목적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을 응원하는 마음에 그 주식을 사고 네. 그 회사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그 회사도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회사도 사고 그래서 아무나 이기세요. 네. 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해서 네. 그 제가 브랜드 컨설팅 업무를 할 때 네. 수주를 받았던 기업의 주식을 샀어요. 어차피 애정이 더 가죠. 그 기업을 최소 6개월 정도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주주가 되어 있으면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익과 공익이 만나는 지점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100% 공익만을 위해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익만을 100%에 움직이면은 정말 사사롭죠. 사회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행 떠나실 때 그때 이제 혼자 살고 계셨잖아요. 네. 그 집도 처분을 하셨겠네요. 보증금하고 이런 것들. 집도 딱 월세 만기일 계약 만기일에 맞춰서 나오고 그리고 잠시 본가에 내려가 있다가 네. 이제 올해 초가 되자마자 여행을 떠났죠. 아 그렇군요. 네. 혼자 살고 계셨으니까 1인 가구로 뭐 짐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건 가전이나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네, 그것들을 다 처분을 하신 거죠. 그렇죠. 친구들도 나눠주고 또 요즘에 중고 거래가 잘 되니까 그렇죠. 중고 거래에서 판매도 하고 네. 그래도 팔리지 않고 간직하고 싶은 것들은 그 렌터카에 싣고 부모님 경차에 싣고 이제 집에다가? 본가로 내려가서 가져다 두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지금 부모님 댁에 있는 꾸준님의 짐 부피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흔히 얘기하는 경차에 다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정말 다 비우셨군요. 네, 대형 가구는 하나도 네. 없고요. 네. 가장 큰 물건이 기내용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킥보드로 여행하시니까 캐리어를 가지고 다니실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의 꾸준님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너희튜브 크리에이터를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너의 튜브를 늘 시청자 입장에서 그렇죠. 봤었고 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도 여행 초반 3, 4개월은 온전히 시청자 입장에서 그렇죠. 봤었는데 한 4개월쯤 여행을 했을 때 우연히 베트남에서 너튜브 크리에이터 분을 만난 기회가 있어요. 아하. 그때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데 그 생각만 하다가 베트남 어느 시골 모텔에 누워 있는데 네. 누워서 너튜브 영상을 한참 봤죠. 거의 밤새도록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새벽이 딱 동이 트는데 내가 왜 안 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갑자기 들면서 그러니까 이미 콘텐츠가 충분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당일에 바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촬영 장비 같은 걸 가지고 계셨나요? 없었죠. 폰 카메라
그렇죠. 그거 하나 전부였는데 보통 너튜브 특히 여행 쪽 하시는 분들은 그 액션캠 손에 들고 다니는 것들 액션캠이나 지사에서 나온 모모 프로 네. 이것들을 많이 쓰시죠. 거의 뭐 대명사가 된 그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가벼우니까. 네, 아 저거가 있어야 되구나 필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상황이 시작은 하고 싶은데 장비를 구할 길도 없고 폰카 하나로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TV PD를 굉장히 20년 넘게 지속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만들었던 고품질의 것들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게 더 많습니다. 아, 예, 저도 제가 직접 찍으니까 네. 예, 저도 비싼 카메라 안 쓰고 아니 네. 무겁기만 해요. 그냥 폰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즘. 오히려 더 좋죠. 네. 그 4K의 그 흔히 얘기하는 HDR 프로레스 422. 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브랜드가 특정되는군요. 네, 네, 그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여행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행하시면서 어떤 경제 활동은 지금 너희튜브 말고는 없는 거죠. 사실 너의튜브도 경제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비한 수준이라서 없다고 봐도 되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꾸준님이 어떻게 여행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2부에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저희가 1부에서 꾸준님의 신변, 꾸준님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장 생활을 했고 왜 여행을 결심했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얘기를 해볼 건데 장기 여행을 결심한다는 거는 그냥 나는 하고 싶어라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여행 맞아요. 경비.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인데 월 얼마씩 쓰면 어느 정도까지 여행할 수 있겠다는 건 기본일 테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나서도 내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 필요하잖아요. 이를테면 다시 돌아왔는데 기본적인 정착금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여행이 끝난 뒤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어요. 네, 멋있다. 정말 감사하게도 네. 부모님이 계시고 본가도 있으니까 네, 정말 안 되면 본가에 들어가지 음. 라는 또 예비책도 있고 네, 부모님이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또 건강하고 제가 어떻게든 여행이 끝나도 돈은 벌 수 있겠다 그럼 라는 지금 자신감은 있었죠. 식도성 역류염이나 이런 건 다 완치되신 거죠? 아, 네. 여행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사라지니까 자연스레 완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근데 여행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말씀하셨던 한 달에 얼마를 써야 되고 네, 그걸 또 하루로 쪼개서 하루엔 얼마를 써야 되고 그러면 숙박비는 대충 이 정도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행을 조금 하다 보니까 네. 그 계획이 잘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상황들, 병원에 가거나 아하, 뭐 주사를 맞거나 이럴 때 또 해외에서 병원에 가면 꽤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보험을 안 드셨으면 엄청나죠. 네, 뭐 그랬던 경우도 있고 죄송합니다. 꾸준히 혹시 여행 가실 때 여행자 보험 들고 가셨나요? 그 들고 갈 때도 있고 안 들고 갈 때도 있는데요. 음. 여행이 대만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니까 한 달 들고 갔었는데 베트남 3달은 초반엔 들다가 괜찮네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보험을 해지하는 순간 또 사고가 생겨서 또 여행이 장기 여행이 되면 보험료가 살벌하게 비싸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4, 5일, 일주일 정도는 보험료 정말 얼마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밥 한 끼 약간 좀 푸짐하게 먹었을 때 음. 그 정도 돈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달이 넘어가면 살벌하게 비싸지더라고요. 네. 근데 보험의 수혜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속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해지를 하고 바로 음. 병원에 가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 병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다쳤을 때 우리가 현지에 건강보험,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정말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건 저개발 국가나 선진국이나 비슷합니다. 선진국은 더 큰일 나고요. 저개발 국가도 별 차이 없어요. 네, 또 병원마다 가격을 다르게 부르는 곳들도 있어서 그렇죠. 부르는 게 그냥 네. 네, 뭐 심지어 제가 처했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네, 베트남에서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베트남에서 개한테 물리게 되고 아이고, 광견병 주사를 5번을 맞으러 다녔는데 아이고. 어떤 곳에 가면 광견병 주사가 한화로 5만 원 정도인데 어떤 곳에서는 10,000원만 달라고 하고 뭐 그랬던 상황이 그쵸. 있습니다. 그 베트남에서 그 들개에 물리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들이 신기해요. 저도 자전거를 타니까 아는데 개들은 왜 이렇게 지나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달리는 걸 보면 달려와서 그 발뒤꿈치를 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정말 모르겠고 그 네. 강아지들의 심리를 알았더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텐데 여전히 모르겠어요. 물린 다음이지만 그때가 베트남에서 물렸을 때 치료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가 한국인들도 많이 가는 관광지죠. 호이안. 호이안. 네, 호이안 다낭 옆에 있는 호이안에서 이제 킥보드를 타고 아침에 길을 나서는데 네. 공도 대로로 가는 길이 있었고 시골길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네. 시골길이 아무래도 더 풍경도 좋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에 시골길로 딱 접어드는 순간 개가 쫓아와서 네. 제 종아리를 딱 물었죠. 세상에. 피할 새도 없으셨군요. 네, 피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3마리가 쫓아왔는데 세상에. 3마리가 발 주변을 맴돌다가 한 마리가 콱 물고는 제가 놀라서 소리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3마리가 덤볐다는 건 사냥한 건데 들깨들이면. 그렇죠. 예, 세상에. 물리고 나서 고통도 잘 안 느껴지고 천만다행히도 동네 슈퍼가 있었는데 아, 네네. 그 슈퍼 주인분께서 제 상처를 보고는 소독약도 주시고 또 그 베트남은 개물림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대요. 그렇군요. 특히 어린이들을 많이 물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개에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 잘 알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는 개물림 사고가 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흔하다 보니까 소독약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물로 바로 씻어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고 저는 개한테 물려도 상처가 크지 않으니까 그날이 또 일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날 병원 안 가야지라고 되죠, 생각하고 안 되죠, 있었는데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동네 주민분들이 당장 택시 불러서 응급실 가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라고 알려주셔서 천만다행으로 바로 조치를 받을 수 있었고 다행입니다. 여전히 광견병 잠복기긴 해요. 광견병 잠복기가 6개월에서 수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민들 덕분에 초기 대응을 잘했고 또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이 바로 소독을 했기 때문에 뭐 폐혈증, 광견병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주사 맞아야죠. 예방약 맞아야죠. 네, 그래서 주사는 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네. 또 여행 중이라서 한 군데 머물면서 한 달 동안 5번을 맞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계속 이동을 하면서 한 달 동안 5번을 맞았거든요. 베트남 거의 전역에 소아과와 병원들을 가게 되는 약간 경험을 큰 도시면은 찾아가서 네, 그 개물림 사고가 흔한 국가다 보니까 어떤 종이 카드를 줘요. 개 물림 백신을 첫 번째 언제 백신 접종을 했음. 접종 카드 같은 거를 조금 네, 두 번째는 비어 있고 두 번째 접종을 하면 또 그 병원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렇게 5개를 모으고 나니까 베트남 여행 최고의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곤볼도 아니고 네. 접종 카드를 아이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천만다행입니다. 네. 그럼 말씀하셨다시피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돌발 상황들이 생기니까 하루에 돈을 얼마 쓴다는 걸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예비금, 비상금 같은 거를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경험도 있었으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돈과 비상금 같은 거를 한 어떤 정도 비율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여행 초반에는 좀 최소한의 금액으로 예산을 잡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아둥바둥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겪고 나니까 조금 더 예산을 여유롭게 잡고 초과했을 때 다음 날 예산을 조금 아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여행을 하고 있고. 꾸준히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 네. 여행하셨을 때 처음에 계산했던 하루 경비와 물론 이제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니까 네. 일본이 더 비싸죠. 그쵸. 일본 여행하셨을 때 하루 어느 정도까지 계산하셨는지. 베트남에서는 하루 3만 원 3만 원. 으로 예산을 잡았었고 그러니까 숙박과 뭐 음료 먹을 거 다 포함한 가격이죠. 네, 먹고 자고 마시고 네. 다 포함한 가격이고요. 베트남도 3만 원이 가능한가요? 안 가능할 것 같은데. 베트남이 숙박비가 평균적으로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그 정도면 가능하군요. 네, 근데 게스트하우스가 또 소도시에는 없어서 여인숙 같은 게 있어요. 베트남에 가면. 아하. 그런 데가 하루에 15,000원 정도? 그럼 나머지 15,000원으로 세 끼를 나눠서 먹는 거죠. 지역이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호찌민이나 하노이 같이 큰 도시가 아니라면은 지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일본은요? 일본은 베트남의 2배인 6만 원으로 예산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요. 안 될 텐데요. 네. 잠깐만요. 네, 불가능할 걸요? 네, 그래서 일본 여행 초반에는 6만 원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네. 또 숙박비도 요즘에 비싸더라고요. 유행병 이후에 더 비싸진 것도 있고, 근데 그 이전에도 아무리 지역이더라도 뭐 게스트하우스가 제일 싸잖아요. 제일 싼 게스트하우스가 2,700엔 정도가 일본 전국 최저였을 겁니다. 맞아요.
예. 지금도 한 한화로 3만 원 정도가 거의 최저 금액인데 그러니까요. 뭐 지금도 3,000엔, 3,500엔 정도가 최저일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그 식비를 아무리 못 잡아도 키보드 오래 터지니까 음료수 값도 사실 무시 못할 맞아요. 거잖아요. 예. 아무리 못 써도 식비도 3,000엔, 3,500엔도 안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시네요. 저도 일본을 잘 아니까요. 저는 이번이 일본 여행 처음이기도 하고 요즘에 일본 물가가 한국보다 싸다 네.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했던 상황이라서 6만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한 1, 2주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택도 없죠. 네. 네. 그래서 하루 한 7만 원 정도 예산으로 남은 여행을 마무리했었고요. 7만 원도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7만 원 안에서도 또 숙박비가 비싼 날에는 뭐 8만 원을 쓰기도 했고, 당연히 근데 또 게스트하우스가 정말 잘 찾으면 2만 원 초반대 이럴 때가 있는데, 정말 드물게요. 네, 그럴 때는 또 한 5만 원 정도 쓰는 날도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 6, 7만 원 사이 일본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 여행을 해본 적이 없긴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취재 출장으로 2주 이상 한 적은 꽤 있거든요. 남들이 잘 안 가는 아프가니스탄, 네. 소말리아 이런데 네. 그런데 가면은 제가 책임자잖아요. 기획자면서 연출자, 감독이니까 그리고 여행 매니저이기도 하죠. 네. 여행 경비를 처음에 가져왔던 현지 화폐 현금이 줄어들 때마다 수명이 깎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불안한 그 자체. 언제 어떤 일이 이럴지 모르니까 항상 네. 예비비로 20-30%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네. 큰일 났는데 돈 떨어지는데 우리 접고 돌아가야 되나? 큰일 났다. 그런 생각 하시게 되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좀 다른 거는 그 말씀하셨던 국가는 네. 현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현지에서 그렇죠. 현금을 가지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워낙 ATM이 잘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분실할 위험도 있어서 저는 소액씩 뽑아서 다니기도 했었고, 근데 소액이 한 3만엔 한화로 한 29만 원 정도를 뽑아서 다녔는데, 그것도 소액이라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지갑을 잃어버리고. 그러셨죠. 저도 그 에피소드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네. 보통 일본에서는 지갑 잊어먹어도 잘 찾아주거든요. 지갑은 찾아주셨는데 돈을 현금은 빼갔지. 또 들고 가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더 소액으로 한 네. 10,000엔 정도 뽑아서 다녔습니다. 그렇죠. 이제 현금도 그렇지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 앱을 잘 안 키게 되더라고요. 아이코. 안 봐야지. 근데 그건 알아야지 않습니까? 내가 여행을 한 달 더 지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2달을 할 수 있을지는 계속 통장 잔고와 연관된 걸 테니까. 맞아요. 사실 통장 잔고가 한 300만 원 정도 있을 때까지만 해도 네. 좀 안일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네, 300만 원이면 뭐 한 달 정도 먹고 살지, 여행할 수 있지, 이렇게 먼 일처럼 생각했는데 일본은 아닌데. 좀 안일했던 거죠. 근데 그러고 통장 잔고가 앞자리가 2가 되고 1이 되니까 당장 한국에 돌아갈 비행기 표를 사고 나면 몇십만 원대의 잔고가 남더라고요. 그럼 그 확인하셨을 때 돌아오는 귀국편 항공편은 아직 구매하지 않으셨을 때군요. 네. 항공료가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네, 여전히 비쌉니다. 그 감염병 이전보다는 1.3배에서 1.5배까지는 다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미리 하지 않으면 더 비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장 잔고가 이제 2자릿수가 되었을 때 네, 현실을 직감하고 네, 그때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음. 일본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네. 한국에 가서 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여행을 해야겠다. 2자릿수로 떨어졌을 때 느낌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듣는 분들한테 정말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통장 잔고가 2자리가 되고 네. 남은 여행은 제 기억에 한 2주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항공권까지 구입하면 불가능한 상황 아니셨나요? 딱 아껴서 쓰고 한국에 돌아오면 정말 몇만 원 수중에 남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가장 컸던 변화 중에 하나가 제가 또 맥주를 좋아하는데 네, 좋아하시죠? 일단 맥주를 네. 2캔 마시고 1캔 마시게 되고요. 편의점 가면 맥주가 가격대가 조금 나뉘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맥주가 있고 핫보슈, 발포주라고 네, 부르는 발포주. 게 그게 좀 저렴하죠. 네, 발포주로 먹게 되고 그런 변화부터 근데 발포주도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예, 파란색 캔에 있는 거는 발포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그거 드셔보셨죠? 파란색 캔에 그럼요. 이 김무기 금맥 괜찮죠? 게. 되게 깊은 맛도 나고 네, 발포주가 정말 일본은 발포주를 잘하구나라는 걸 느꼈죠. 나쁘지 않습니다. 네. 가격이 한 절반에서 적게는 30%까지 정도 하니까 네, 절반까지도 차이 나는 걸 봤어요. 발포주 괜찮죠. 네. 네, 그렇게 줄이셨고 뭐 그런 걸 줄이고, 근데 뭐 그거는 일부고요. 그거 말고 가장 큰 게 이제 숙박비, 무조건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 그리고 그 넷카페라고 불리는
PC방인데 일본은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일본 넷카페가 우리랑 조금 다른 게 좀 토텔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PC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만화도 볼 수 있고 DVD, 영화 같은 것도 빌려볼 수 있고 그리고 숙박까지 할 수 있는데 숙박이 좀 그게 재밌는 게 천장이 뚫려 있는 경우나 문을 잠그지 못하는 경우나 네.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좁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샤워실들도 있고 그 넷카페 종류에 따라서 식사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 음료수는 기본적으로 무제한이고요. 네. 그래서 의외로 어떻게 보면 꽤 괜찮은.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일본인들은 막차를 놓치거나 네. 아니면 조금 과음을 해서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해야 되거나 두 가지 이럴 선택이 때, 있죠. 네. 술을 더 마시거나 넷카페를 가거나. 보통 그런 상황에 이제 하루 정도 임시 그쵸. 숙소로 이용하시던데 저는 이제 통장 잔고가 2자리가 되고 주 숙소가 됐죠. 넷카페가. 넷카페도 근데 뭐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긴 한데 게스트하우스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차이가 크진 않은데 근데 차이점은 그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숙박 시설은 1박당 요금을 받잖아요. 네. 근데 넷카페는 시간당 받죠. 시간당 요금이기 때문에 네. 제가 잠을 조금 줄이면 10,000원대에도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게 힘든 여행을 하는데 잠까지 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체류 시간이 한 6시간, 7시간 코스로 그렇게 짧진 않았고요. 한 12시간 정도 12시간? 해도 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 평일에? 네, 10,000원 후반대에 가능했던 곳이 있었고요. 네. 또 지역마다 뭐 상권마다 가격이 좀 달라서 당연히 부동산 임대료가 다를 테니까 네네. 똑같은 계열이더라도 가격은 다른 게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삿포로에 머무를 때도 조금 더 저렴한 넷카페를 찾아서 외곽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랬었죠. 그렇게 힘든 여행을 뭐 굳이 지속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 고집이죠. 1년 고집. 동안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네. 또 제 고집도 있지만 주변에 많이 말을 해둬서 안 지키면 좀 민망하고 뭐 또 이런저런 상황이 있죠. 올해 2월부터 시작하신 거죠. 작년 12월 26일부터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올해 네, 12월까지면 딱 일단 올해 초부터 올해 말까지라고 1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12월 말까지면 일단은 장기 여행을 멈추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당장 내일 출국합니다. 내일은 태국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올해 12월 정도엔 다시 돌아오실 거잖아요. 네, 이후에도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행 계획은 늘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1년 장기 여행을 할 수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고요. 뭐 그때 가서 또 장기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는 또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일정은 뭐 예전처럼 다시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여행 갈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일 할 수도 있는 거 아직 모른다는 거고요. 네. 가장 하고 싶은 선택지 중에 하나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기도 했고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네, 퇴직을 하는 게 좀 마음을 크게 먹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보다는 계약직이라도 3개월, 6개월 일을 하고 또 남은 시간은 여행을 하고 좀 그쪽으로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디자이너가 그런 프로젝트 일들이 조금 더 찾기 쉬우시긴 하겠죠. 네, 프로젝트 단위로 네.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꾸준님에게 여행이란 뭘까요? 이제는 여행이 일상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여행은 작은 일탈일 텐데 네, 꾸준님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상에서도 여행을 즐겼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여행을 한다고 하면 주말을 이용해서 하거나 휴가를 이용해서 하거나 뭐 길어도 4, 5일 그렇죠. 정도의 여행을 할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일탈 같은 느낌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맛있는 걸 먹고 조금 더 좋은 데서 자보고 일상에서 여행과 달리 지금은 여행이 일상이 되고 나서는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네. 일상에서 여행을 할 때도 일탈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떨어져서 저를 보게 되는 경험을 하긴 했어요. 회사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조금 멀리 어디 제주도 바다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가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일을 하고 근데 그때는 떨어진 거리를 조금 비유를 하자면 그 일상이라는 좀 큰 자석이 있는데 그 자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조금 멀어졌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일상이라는 자석을 아예 벗어나서 궤도도 없이 그냥 유영하는 느낌? 붕 멀리서 떠서 일상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행이라는 거는 지구의 중력권 안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지구의 비유십니다. 중력을 떠나서 궤도도 없이 네, 그냥 그때 누가 이끄는 대로 가는. 예, 우주에 떠다니는 그냥 운석 파편 같은 느낌으로 돌다가 궤도를 만나면 좋을 텐데 아직 어떤 궤도를 타진 못한 것 같고요. 이건 정말 여행이 일상이고 일상이 여행이 아닌 사람들이면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짐작만 해보는 거지. 보통 그런 일탈을 경험하는 선택하게 되는 거는 경쟁에서 지친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걸 이제 대부분 이렇게 포장하기도 하잖아요. 자아를 찾아서.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럼 본인이 안 이상해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건 그 선택을 하기 위한 거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꾸준님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까 지구 중력에 비유해 주셔서 네, 거기서 조금 말을 보태어 보자면 네, 뭐 지구가 일상이라면 지금은 저기 어디 운석 파편으로 우주를 유영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지구를 멀리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살던 지구, 제 일상을 보면서 네. 더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지구 안에서는 지구 겉모습이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작은 생각들을 하고 살았었다면 밖으로 떠나고 나니까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생각, 큰 그림을 그리게 되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다행인 거는 지금 운석 파편처럼 떠다니지만 다행히도 착륙할 연료는 있는. 그래서 착륙은 하면 된다. 근데 착륙을 했을 때 나는 조금 더 다른 시야를 가졌으니까 아하. 뭘 해도 더 잘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정말 근거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근거가 없다 그러면은 큰 문제겠지만 일단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신감은 분명히 근거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자신감. 근거는 대체 무엇인지는 저희가 내일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문 더 드려볼게요. 나홀로 여행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꾸준님에게 나홀로 여행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특별히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상에서 여행할 때는 나홀로 여행을 정말 선호했어요.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친구들이 따라가는 걸 싫어할 때도 있었고요.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은 여행을 8개월 정도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혼자 여행해서 좋구나는 이제 충분히 느낀 것 같고 누군가와 함께 여행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좋았구나라는 거를 몰랐던 거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때 친구들과 함께 했던 여행이 이런 부분이 좋았던 거구나, 가족 여행이 이런 부분이 좋았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여행을 하게 되면 더 소중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재밌네요. 혼자 길게 지내다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말 온몸으로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같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물론 킥보드 여행을 같이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같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너무 많아요. 설마 부모님은 아니죠? 부모님도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킥보드 킥보드 여행은 안 되겠지만 안 되지만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 가고 싶으시기도 하고 네. 킥보드로 좀 한정해 볼까요? 킥보드로 한정하자면 우선은 좀 체력이 좋은 친구들이 몇 명 떠오르는데요. 같이 러닝했던 친구들 또는 요즘에 너의 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네. 킥보드 여행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네. 뭐 하루 이틀 정도 같이 여행을 하면 그 정도면 네, 네. 되게 좋은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구독자분들과 같이 여행을 하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보험을 꼼꼼하게 들어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여행 총책임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안전까지 신체적 안전뿐만이 아니라 정신적까지 네.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니까 그동안 길 위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인연들이 있는지 아주 특징적인 분 한두 분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정말 길 위에서 여행하면 다른 여행자분들,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또 자신만의 속도로 여행하시는 분들, 그 도보 여행자나 자전거 여행자.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해도 더 공감대도 많고, 네. 뭐 그 중에 가장 생각나는 분이 일본에서 만났던 네. 두 사람인데 한 분은 걸어서 일본을 일주하시는 분이 계셨고, 아이고. 근데 그분은 네. 또 연세가 65세셨어요. 그럼 은퇴를 하시고 여행 중이시겠네요. 네, 은퇴를 하셨고 또 은퇴를 하시기 전에 그 일본의 전자제품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런 과정들을 쭉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20대 후반때 그러니까 거의 40년 전쯤에 저처럼
아무 계획 없이 호주 여행을 했었대요. 호주 여행을 했던 3년 정도의 경험이 사회에 돌아왔을 때 본인이 평생 직장이었던 전자제품 회사를 다니는데 큰 도움이 됐대요. 오. 그래서 그런 용기를 많이 주셔서 네.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또 다른 한 분은 20대 초반이신 자전거 여행자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일본인인가요? 네, 일본인이시고 근데 그분은 저와도 나이 차이가 거의 10년 정도 나시니까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했던 경험들을 좀 나눠주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이, 사람이 되어가나? 라는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계기라서 그 일본 청년은 그럼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전거를 네, 타고 집을 나왔겠네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 20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이고 도보 여행이나 자전거나 킥보드나 만만치 않은 여행이긴 한데 아니 그게 뭐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그게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네. 일본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행하는 일본인 분들을 만났는데 네. 그런 문화가 참 부럽더라고요. 국내 여행을 길게 하는 문화, 국내를 구석구석 돌아보는 문화. 그게 일단 좀 나라가 길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작은 나라라고 하는데 여행 많이 다녀보시면서 네.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도 해외 많이 나가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한국 안 작은데? 한국말한 데가 없는데. 왜 한국을 작다고 그러지? 네. 왜 한국을 뭐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옆에 있는 일본과 비교하니까 작아 보이지만 유럽을 가도 남미를 가도 결코 작지도 않고 인구도 적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도 자전거 여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자전거로 해안선 따라 도니까 한 2,200km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장기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그게 약간 그 해보고 싶은데 일단 우리나라부터 한번 꼭 해보고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꾸준님과 저희는 내일까지 이야기를 계속 해볼 거고요. 꾸준님과 내일은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미니멀리즘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인 얘기. 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적당히 좋아요. 덕후가 한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